이번 시간엔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란 또 책을 내셨는데 이 안에 이제 다양한 또 세계 경제에 돌아가는 흐름과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세세히 담으신 것 같아요. 좀, 예, 어떤 그렇습니다. 좀 내용인가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저성장 혹은 성장이 꽤 오랫동안 조금 계속 낮아질 거라는 그 부분을 이제 처음에 좀 깔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 네. 하는 것이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인가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투자의 정석 부분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투자론 책을 일반인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썼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성장 시대에 이미 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보다는 또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는 지금 상황보다 훨씬 글로벌하게 우리가 자산을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결국 투자의 정석의 길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의 정석에 관한 것을 좀 쉽게 써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위기 때는 또 전공법도 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뭐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게 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보기 전에 뭐 글로벌 시장의 어떤 중심이기도 한 미국 시장의 지금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파월 미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렇더라도 경제는 언제든지 순환적인 요소를 보이니까요. 네. 이걸 이제 경착륙 좀 크게 경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50bp를 인하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주사를 넣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착륙으로 경제는 보고 있다. 자기가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 미 재무장관도 이제 틈남이나 심심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착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시장도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지금 사실은 또 최고점을 이제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8월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요. 호재가 올 때는 약간씩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약간 불안한 이제 악재가 뭐라도 하나 물가,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닥치면은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그 중심 라인은 어느 정도 연착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내심 시장의 이제 이 포지션은 성장이 생각보다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툭툭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올 초에도 그랬지만은 미국 경제가 이제 하반기 올해 말 이 정도인데 저는 연착륙보다는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 부분은 조금 하드랜딩하는 부분, 특히 이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면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은 주식 가격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일 네, 텐데요. 그런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약간 하드랜딩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노동 시장이 이제 자꾸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타이트해지고 있고 네. 노동의 수요가 이제 자꾸 조금 이렇게 이제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민 등을 통해서 공급되던 노동의 공급도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를 못 하니까 또 자기가 저축을 해서 킵하고 있던 돈을 이제 한 2년 3년 정도 풀었고요. 지금은 이제 가계가 초과 저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제 자꾸 노동 시장도 수요 부분이 자꾸 이제 조금 타이트해진다고 그래야 되죠.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한다면은 이제 소비 부분도 실업을 부분을 연결돼서 소비 부분도 결국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다는 것.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감안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하드 랜딩 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실업률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툭툭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변곡점에서 저는 실업률이 이제 이 순간에서 조금 노동 수요가 툭툭 떨어지면은 실업률이 툭툭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 지표가 나왔다 하면은 이제 시장이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에서 지금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두 가지 지표입니다. 하나가 실업률이고 하나가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나 실업률 둘 중 어느 것도 지금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실업률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물가 상승률은 좋은 쪽으로는 나아가는데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두 부분에 계속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게 뭐라 그러나 불안해서도. 찜찜하게 뒤를 이제 잡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게 뭐냐면은 갑자기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든지 이제 내년이나 되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좀 울퉁불퉁한 길을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의외로 이제 S&P 500이나 이게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다 보니까 S&P 500이 이제 앞으로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상당히 당연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께서 의외로 조심을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뭔가 되게 꽤 안정적일 것 같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계속 불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 네.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의 어떤 경착륙에 대한 우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먼 미래가 아니라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또 가까운 또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꽤 견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갑자기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한 2, 3개월 정도 그 틈 내에서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이 정도까지는 그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하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그런 신호가 생각보다 뭐 괜찮게 나와서 이런 위기를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아니, 보시나요? 물론요. 네. 확률상은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모든 정보를 집중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미 연준도 사실은 뭐 미 재무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제라는 워낙 복잡한 구조라서 그리고 지금처럼 갑자기 전쟁이 확전되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그 부분은 이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견조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갈 수는 있는데요. 언제 우리가 견조하게 나갈 확률이 그래도 꽤 된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또 경제가 그 반대로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반대로 나갔을 때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출렁이고 좀 충격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보통 버블이 생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애플이나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제 M7이라고 그러는데요. 견조하죠. 사실은 다 독점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이제 버블들이 일어날 때 보면은 버블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기반이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견실하게 보이는 것들인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견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될 때 이제 버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 경제는 견실하고 M7도 과거 나스닥 버블이 꺼질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도 이익도 나고 있고 견조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돈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 문제는 그게 이제 견조하지 얼마나 기업이 펀더멘털이 괜찮으냐 여부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여기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의 리스크 때문에요. 한번 이렇게 그게 아닌가 보다 했을 때 이제 툭 꺼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주식 시장이 나빠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하면 이게 소비에 바로 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제 악순환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아직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좀 전망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아무래도 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어떤 상황과 좀 비교를 많이 하는 또 대상이기도 네. 하잖아요. 일본 경제도 침체를 많이 겪었는데 좀 어떻게 좀 이 일본 경제를 우리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사실은 많이 다르고요. 그 침체를 겪었던 이유도 뭐 워낙 초 N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버블이 꺼지는 것, 그다음에 구조조정의 속도가 늦은 것, 그때 이제 하필 경제가 IT 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90년대 이제 경제가 일반적으로 그 전에 이제 중우장대형에서 IT 산업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그때 이제 구조조정하고 저성장하느라 사실은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뒤처져 버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본에는 좀 경제 이제 저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래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이제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로 일본은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엔화가 160엔까지 갔다가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일본은 이제 성장 산업 이런 쪽인데요.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사실은 혁신뿐이 없습니다. 예, 경제에 이제 혁신을 어떻게 가져올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는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갖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산업들의 구조조정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이제 강제로 했던 것이고 일본은 이제 못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했었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급속하게 강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2000년대부터 이제 성장이 점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한 20년 정도 세월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혁신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하고 이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제 위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위기 상황 어떻게 좀 진단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제가 성장이 멈췄다 했는데 뭐 멈추게 하겠습니까? 약간 성장은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좀 한 2050년대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한 것이고 네, 네. 이렇게 성장이 저성장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과거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을 잘해 왔으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앞으로도 잘해 가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시리어스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것들이 경제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것을 이제 곰곰이 고민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람이 이제 힘이 없어서 마지막 마라톤 코스의 저 후반부쯤은 이제 막 힘이 없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막 발로 크게 차버린 겁니다. 뭐 한 두세 번 차버려 가지고 이제 쿵 넘어지는 그런 형태로 비유를 드는데요. 일단은 이제 마라톤의 중반 후반부에 접어든다는 비유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80년대까지는 연 한 8% 고성장을 하다가 90년대 가서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5년마다 1%씩 떨어지니까요. 10년이면 2% 떨어지는 거죠. 그래 90년대 성장률이 뚝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외환위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툭 떨어지면서요. 그 이후에 이제 한 30년 동안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해서 10년에 2%니까요. 한 6%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 성장률이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트렌드인 것입니다. 이 트렌드가 이제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다면 지속된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더 이제 트렌드가 더 악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2040년대 가면 0%대
205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 마라톤으로 치자면은 이제 상당히 체력을 소진해서 좀 이제 힘이 좀 붙이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쭉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그때 설비 투자가 많이 증가했어요. 대기업들. 그러다 외환위기를 맞아가지고 그때 기아, 한보 뭐 여러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이제 또 성장률이 여전히 이제 2%대, 이제 1%대 이렇게 떨어지게 될 텐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럼 뒤에서 발로 차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19 충격. 네, 그 충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충격의 여파인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자영업자들의 요즘 다양한 파산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증가 이게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린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다시 페이백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부채. 우리나라가 한 5년 동안 보면은 기업 부채가 한 1,000조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00조 정도가 부동산업에 들어가는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 부채 자체가 많이 증가했고 가계 부채도 한 500조 증가했고 하니까 두 부채를 합쳐서 한 1,500조 증가했고요. 가계 부채의 거의 한 50에서 70%는 주택담보대출로 나가는 것이고 아까 기업 대출된 것에 한 30%는 부동산업으로 나간 것이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전에는 그 기업 대출로 인해서 대기업 부채가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은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 부채 부담이 생길 수밖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뒤에서 발로 차는 요인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예. 부동산은 그게 향후 우리나라의 5년, 10년 후에 먹거리를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요. 돈이 돌더라도 한마디로 피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막 하는 이런 돈이 도는 것들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채는 많이 증가했는데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돈이 투자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부동산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일종의 외부적인 충격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장기 저성장에 빠질 때는 꼭 그 나라의 성장 트렌드가 떨어질 때뿐만 아니라요. 어떤 계기로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한번 딱 맞고 나면은 이제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성장률이 이렇게 차츰차츰 다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저는 이제 외부적인 이미 충격을 어쨌든 받은 거네요. 예, 그 충격을 이제 지금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 이런 쪽 부분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가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 부채를 한참 키워놓은 부분 이것들이 이제 소비를 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요. 자산은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상환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이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강제저축처럼 소비를 줄일 수 월급의 뭐 절반 가까이 이상 그렇습니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를 줄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 이거 안 그래도 성장률이 다운돼서 이 부분에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미래를 본다면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일자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뭔가를 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의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이게 만들어낼 여지를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한번 충격을 받고 쭉 잠수함처럼 밑을 깔아앉을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은 총재도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에 이미 들어갔다고 했던 게 이제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시리어스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경제는 항상 울퉁불퉁했고 항상 안 좋은 것들만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제를 보다 보면은 여차하면 항상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꽤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충격들이 좀 닥쳐오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이미 저성장에 접어들게 되었고 저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내가 비즈니스도 그렇고 나의 자산 관리도 그렇고 나의 이제 직장 일자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책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산의 서식지를 좀 옮겨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셨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게 좀 내용이 담겼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 관리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이제 자산 관리에서 어떤 자산이 제일 세이프하냐? 부동산과 예금이라는 것이요. 고성장 시대에는 고도성장 시기에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 뭐 이런 때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5에서 8%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예금에 넣어놔도 부가 축적되었습니다.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안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성장률이 쭉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은 총재께서 작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고민 중에 하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항상적으로 미국 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쵸. 근데 낮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자기의 이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은 깔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일단 예금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높은 인컴을 찾아서 옮겨가야 됩니다. 일본이 이제 그랬었고 대만이 그랬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00년대에 이제 2010년대였죠. 그때 이제 대만에 자산운용사 인수 때문에 갔더니 그때 대만은 주식 펀드는 거의 국내 주식 펀드는 거의 없었고요. 해외 채권 펀드가 거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인컴을 찾아서 나간 것이죠. 일본도 이제 90년대는 어리버리 정신이 없어서 이게 뭔가 하고 있다가 이제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일본도 와타나베 부인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만은 해외 인컴을 찾아서 나갑니다. 자기 자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요.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날 일이 아닌가 해서 이제 서식지가 첫째 예금에서 좀 더 글로벌 높은 인컴을 찾아가는 것,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리츠라든지 이런 것 좀 더 높은 인컴을 찾아가는 것 그런 쪽이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철저하게 성장률과 내수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앞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내수 부분이 특히 이제 상당히 침체되게 될 테인데요. 그건 꽤 장기적으로 내수 침체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사실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수 쪽하고 부동산은 수출 산업도 아니고 내수 산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가장 세이프하다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되고 자산의 서식지를 이제 좀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세이프한 것은 뭐냐 물어보면은 강남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곰곰 생각하면서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보니까 조선시대 혹은 고한말 이때부터 보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관찰한 바가 조선의 모든 것은 한양에 다 모여 있더라. 다 한양으로 가려 하더라. 이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성향이 그러니까 이게 서울을 좋아하는 것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블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 펀더멘털이 약한 것이 아니라 펀더멘털이 튼튼한 것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튼튼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적정 가치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조금 아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이제 부동산 부분은 옛날보다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좀 더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어떤 분들은 주택을 뭐 4채씩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산은 없고 부채하고 그다음에 주택입니다.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금융자산 분산은 없고,
주택이나 부동산을 통한 자산은 이렇게 키워져 있고 그 키워진 것을 부채로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성장 시기에는 소득이 자기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네. 실질 소득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리스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려면은 보통 자기 돈으로 잘 안 되니까 부채를 레버리지 하기 그렇죠. 마련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저성장 시기에는 그런 부동산과 예금이 세이프하다는 것에서 조금 보다 글로벌하게 자산을 분산하고 그다음에 인컴을 높은 걸 찾아가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라는 것이고요. 먹을 게 떨어지면은 당연히 먹을 것을 찾아가야 그쵸. 됩니다. 예, 그 사람 뭐 그게 자연스러운 길이고요. 아마 찾아가게 될 겁니다. 떨어지면 아직은 떨어지는 게 표시가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먹을 게 떨어지더라도 먹을 게 떨어진 것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안 돌아오고 그대로 그냥 계속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식지를 좀 옮기시기를 그렇게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런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좀 저성장 시대의 이 상황에서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전이 있는 산업들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좀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집중을 하게 될까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령 사회가 많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하고 같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헬스케어나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뷰티 쪽도 뭐 괜찮은 거고요. 그런 산업이고 그다음에 AI는 뭐 지금은 좀 헷갈립니다. 이제 미국도 70년대 그 니프티 50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 주식 막 좋다고 했다가 이제 뒤에 꺼지게 되는데요. 그게 한 25년마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70년, 73년에 니프티 50가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 20년, 25년 정도 지나서 이제 25년 더 지났죠. 그 뒤에 이제 나스닥 버블 붕괴가 일어났고요. 네. 그 이후 지금 25년 지나서 지금 M7이 지금 왔는데 예, 그렇게 보니까 이게 뭔가 주기가 이런 건 사실은 올바른 추론이 아닌데 여하튼 그래서 AI 쪽이 지금이 어떨지는 저도 조금 사실은 그렇긴 한데요. 뭐 추세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전기차 관련된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환경 우리가 그럼 뭐 지금 여러분들 기후에서 보시듯이 그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령 사회 예, 그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테크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여전히 산업 부분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저성장 사회에서 제일 그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택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자산 서식지를 옮겨라는 것처럼요. 네. 우리나라가 한 2000년대, 90년대 이런 때는 OECD 국가보다 잠재 성장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40년대 이렇게 가면은 더 낮아진다는 것이거든요. 네. 미국보다도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으로 자본을 옮기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미국만 하더라도 한 30년 동안 인구도 한 5천만 명 이상 증가하고 네. 자본 투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곳으로 이제 우리 자본을 옮겨서 투자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안전한 투자처를 계속 이제 찾아갈 텐데 뭐 네. 미국 시장도 있겠지만 뭐 베트남이나 인도 뭐 이런 또 다양한 다른 네, 나라 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좀 그 범위를 어디까지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네. 안전한 투자처라기보다는 이제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그러네요. 찾아가는 것인데요. 네. 조금 더 안전하면서 수익성 있는 곳인데, 저는 이제 베트남 그 다음에 뭐 인도 이런 것도 이제 뭐 괜찮긴 하겠죠. 네네. 그렇지만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 시장만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면은 그렇겠는데요. 네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주식을 사면은 그냥 전 세계 시장을 사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뭐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거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디 반도체 경기나 우리나라 경기에 움직입니까? 전 세계 반도체 사이클에 움직이잖아요. 미국의 큰 기업들은 다 대부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 세계 기업이라고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뭐 앞으로 인도가 성장한다, 뭐 중국이 성장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그 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자본시장의 인프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외로 자본을 투자하게 되면은 통화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주식을 사면은 베트남 동화를 똑같이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통화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게 마음이 놓이는 것이 이제 달러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국 기업을 사시더라도 충분히 세계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게 글로벌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네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볼 때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전체 시가총액의 한 45%뭐 이 정도였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거의 60%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S&P 500을 사신다 하면은 전 세계 주식 시장의 한 절반 이상을 사는 셈이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 정도 갖는 것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지수 S&P 500 같은 경우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가 뭐 S&P 500을 좀 투자하려는 뭐 장기적으로 가려는 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은 저도 이제 그게 한 2, 3개월 전에도 3, 4개월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주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많이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밑에 이제 막 댓글들이 많이 붙습니다. 저런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정확하게 그 그쵸. 정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슴 정도에서만 이제 포지션을 바꿔도 그거는 충분히 왜냐하면 나중에 꺼질 때는 급작스럽게 꺼지기 때문에요. 지금은 내가 1%, 2%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8월 초에 경험하셨듯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루에 5%씩 툭툭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금세 그건 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S&P 500은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별로 많이 안 오르고 그다음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툭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죠. 뭐 적립으로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고라면은 저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보통 한 정점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떨어지면은 대략 이제 그때가 그래도 그런 때부터는 사기 시작해도 리스크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하여튼 아니라고 봅니다. 단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P 500에 너무 무리하게 막 좋다고 하니까 투자하는 거는 좀 자제해달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들이 저 나스닥 버블이 일어날 때부터는 지금이 훨씬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버블하고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만큼 사회가 이제 하이테크나 AI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다양한 시대로 이제 이미 사회는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그 나스닥 버블일 때보다는 훨씬 견고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70년, 73년에 미국에 있었던 니프티 50 그때 있을 때보다도 그래도 견고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견고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더라도 저는 이제 이 주가 수준은 계속 여기서 또 오르기에는 꽤 부담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은 그래도 그 기업들은 이런 추세로 접어들었고 견고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떨어지면은 한 25% 정도 S&P 500이 저도 이거는 뭐 당연히 일반적인 제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정도 같으면은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M7 이런 데는 워낙 이제 독점이라서요. 또 하나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관련된 리스크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또 이제 광고를 통해서도 수익도 구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광고 수익이 똑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맞물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나스닥은 뭐 그때 버블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거하고 절대 비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견고하긴 하고 괜찮은데 이걸 제일 리스크는 견고하고 우량한 기업을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보다는 좀 싸졌을 때 그때 한번 과감하게 사시면은 향후 자산 관리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책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랜덤이 아닌 패턴에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주식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면에서 패턴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랜덤이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한 개인이 여러분이 혹시 뭐 내가 일생 동안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 올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 못해요. 그 분포를 못 그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교통사고를 한 해 당한 사람들 보면은 그게 일정해요. 그러니까 오차의 범위가 5에서 10% 내입니다. 이게 이제 패턴화되는 것이죠. 다 모아놓아 보니까 랜덤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패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이 이제 보험회사인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랜덤을 패턴으로 만들어서 그런 이제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 비유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주식 한 종목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가 영원히 다시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 랜덤한데요. 주식의 종목들을 이렇게 다 합쳐 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요.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식의 종목을 예를 들어 S&P 500처럼 이렇게 모아오면은 일종의 종목들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에서 우리가 주가 지수라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P 500의 이제 주가 지수를 한 90년치를 쭉 뭐 50년치만 그려봐도 될 텐데요. 쭉 그려놔 보시면은 훨씬 움직임이 조금 패턴화됩니다. 뭐냐면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40년 정도 보니까 1년 수익률이 한 10% 나더라. 이런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년 수익률이 대충 최악에서 얼마, 최고 얼마 하는 것들의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종목으로 가지고는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랜덤을 이제 패턴화해야 우리가 비로소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패턴화하는 것이 하나 이제 종목을 분산하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S&P 500을 여러분들이 한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40년, 50년 걸어놔서 본다 하더라도 한 번씩 툭툭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더라도 변동하면서 패턴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투자 기간을 1년 단위로 본다면은 변동성이 아주 큰데 한 10년 단위로 예를 들어 오늘 투자해 가지고 10년 뒤에 판다. 내일 투자해서 10년 뒤 내일 플러스 1일에 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변동성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0년, 15년 정도 이상 되면요,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안의 최악의 수익률, 최고의 수익률이 거의 일정하게 다 돼버리고요. 뭐 예를 들어 최악의 수익률이 한 15년 정도 투자하면은 최악의 수익률이 한 4%, 연 4%. 뭐 최고 수익률은 뭐 한 17, 8%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화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S&P 500을 한 10년, 15년 투자한다 하면은 1년 동안에 움직이는 지멋대로 움직이는 이런 랜덤이 사라지고요. 패턴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화 되는 것들의 가장 이제 일반적인 예가 S&P 500으로 충분히 분산된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 이게 이제 패턴화 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장기 투자한다는 걸 빼먹으면 안 되겠네요. 예. 그게 시간으로 이제 분산한다는 것이고 패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S&P 500 투자하라고 S&P 500 오래 들고 있으라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게 투자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일종의 랜덤 지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곳에 돈을 벌려고 승부를 내지 말고 일정하게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 가서 돈을 벌려고 승부를 하라 하는 것이 워렌 버핏의 생각이고요. 그게 100번 맞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자본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뭐 금융 시스템 상에서 이제 금융 상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예. 이제 고문님께서는 그 상품의 자산 관리 상품의 기본을 이제 펀드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거는 이제 미국도 이전에 20세기 초에는 이제 펀드라는 게 없을 때는 주식의 종목에 투자했는데요. 펀드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가게들의 이제 자산 관리 수단도 거의 이제 펀드화 되어 있습니다. 펀드라는 것이 집합 투자 기구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번역을 하는데 펀드의 장점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랜덤을 패턴화 한다는 것처럼 네네. 다양하게 분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모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이제 공모 펀드가 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펀드는 훨씬 이제 조금 더 안정화 시켜놨다는 것, 분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래도 펀드 매니저인 전문가가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펀드 매니저 한 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의 회사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리스크 관리하는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규를 위반하는가 해서 그거 살펴보는 컴플라이언스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제 그 파트가 있고 이런 파트가 이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일종의 이 펀드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이 이렇게 시장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조직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리스크 관리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들이 이제 자산을 관리할 때 제일 이제 부족한 부분이 수익 부분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뭐 5억, 10억 날렸다는 사람들이 질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제 개인들이 가끔씩 강의 가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 이제 계좌를 모바일에서 보여주는데 보면요 종목들이 뭐 보통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사이입니다. 펀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장기적으로 가져 있으면서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은 잘 없습니다. 종목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 그다음에 전문가가 운영을 해준다는 것, 그다음에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가게들은 일단은 이제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은 이제 펀드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연금에서 주식 종목은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펀드를 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요건을 해놓는 이유가 개인들에게는 그래도 펀드가 좀 더 개인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조금 성장시켜 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산 관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펀드라는 것이 그 중심축을 조금 펀드로 가져가는 것. 그게 뭐 ETF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공모 펀드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TF도 일종의 펀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ETF도 펀드인데요. 이제 일반 공모 펀드하고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주식처럼 그때그때 매매해서 현금화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해외 펀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환매를 신청하고 돈을 받으려면 뭐 일주일씩 걸리고 그럴 겁니다. 네. 어떤 것은 뭐 열흘 걸리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바로 매매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파는 그 T+1 뭐 이런 데 각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이 훨씬 빨리 입금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ETF는 펀드에 비해서 조금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ETF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기 쉬워요. 예,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펀드를 가지고 좀 이게 지긋하게 오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인데 ETF는 금방 팔리니까 사람들이 막 가격 변하는 게 또 금방 보이니까요. 개별 종목처럼 예, 같이. 개별 종목처럼 이제 펀드를 사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ETF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펀드 비용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편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ETF가 나오고 하는 것은 장점인데요. 너무 매매를 자주 하는 단점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하면은 그러면은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ETF는 거래가 되어야 우리가 그만큼 이제 매매를 해야 돈을 환수할 수 있는데 펀드는 환매 신청하면 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펀드는 내가 펀드를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입했다. 네. 1,000만 원을 다 팔고 싶다. 1,000만 원 환매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ETF는 가서 자기가 매매 주문을 내 가지고요. 체결되는 것만큼 그쵸. 나오게 네.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ETF는 또 좀 차이 나고요. 그래서 펀드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계 자산 관리할 때 기본이라는 것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1억을 넣었는데 9천만 원을 인출하고 싶다. 9천만 원 환매 신청하면 돼요. 그거는 그 매매 체결은 그거는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ETF와 펀드가 있고 그 이제 ETF의 펀드와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ETF를 주식처럼 너무 자주 매매하시지 말고요. 제가 이제 어디 방송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친지한테 자기가 이제 상품을 그 추천을 해줬는데요. 이번 추석에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됐냐 했더만은 모바일을 잘 열 줄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여는 거다 해서 다시 이제 모바일에 계좌를 열어서 수익률을 봤는데요. 그 모바일도 잘 열 줄 모르는 그 사람의 수익률이 제일 높았답니다. 예. 그냥 묻어놓은 것처럼. 예, 예. 네. 그게 이제 펀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자산 관리 방법에서 제일 일반적인 뭐 정석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펀드를 가장 기본으로 깔고 그렇군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펀드나 ETF 같은 경우 이제 뭐 ETF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월배당 ETF도 나오고 막 그래서 또 젊은층 포함해서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의 예. 관심이 높은데 뭐 그렇다고 뭐 ETF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ETF, 어떤 뭐 산업군의 ETF든지 뭐 어떤 ETF를 좀 찾는 게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S&P 500 ETF입니다. 결국 예, 그게 뭐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음. 뭐 미국에 500개 시가총액 순서로 들어가 있으니 거의 뭐 미국의 주식시장을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엔비디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 사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코어 자산과 이제 나머지 주변부 자산 이렇게 보신다면은 코어 자산은 펀드나 S&P 500이나 채권이나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의 주변부 자산은 그런 것들은 이제 주식 종목도 하셔도 되고 ETF 중에서도 좀 유망하다는 것. 뭐 예를 들어 앞으로 여러분들의 뭐 우리나라의 전 세계 환경에 대한 관심, 기후,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야 내가 보니 장기적으로 헬스케어나 바이오 ETF 괜찮을 것 같아. 그다음에 뭐 배터리도 전기차가 저렇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섹터 ETF는 좀 사셔도 됩니다. 되는데 이걸 전폭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전폭적인 코어는 그냥 S&P 500으로 탄탄하게 갖춰 놓으시고 예, 나머지 20에서 30% 가지고 종목을 하셔도 되고 이런 ETF를 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ETF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뭐 종목을 하는 게 수익률이 높기는 한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떼돈을 버는 사람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쪽박을 차는 사람도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뭐 아니면 도군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떼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노하우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람들 그 카피 안 됩니다. 그 사람 하는 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 사람만의 특유한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서 돈을 벌었든지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무리 책을 본다고 해서 따라 안 돼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천재적인 기질이 없었는데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된 경우. 시장에 또 우연히 누구 말을 듣고 샀는데 대박이 났다. 뭐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카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말 그대로 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르시는 것보다는 S&P 500을 갖고 나머지 한 20-30%를 이제 향후 미래 트렌드가 괜찮을 것 같은 ETF.
이렇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책에 썼습니다만은 버튼 말킬이라고 이제 프린스턴대 이제 교수이자 자산 운용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투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요.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이라고 정의를 해놓았는데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을 해주게 하는 것이 아까처럼 주식 중에 최우량한 것. 그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S&P 500인 것 같고요. 네. 예. 그걸 이제 갖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 그게 딱 버튼 말킬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뭐 ETF를 고를 때도 일단 그런 핵심적인 우량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자기가 코어 이것은 나의 이제 삶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리드해야 돼요. 되게 견고하게. 그러면 자산이 튼튼해야 되고 퀄리티가 좋고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사라져 버릴 게 아니라 혹 세상 이름 모르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복원력이 좋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자산을 코어 자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S&P 500, 채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20-30%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트렌드를 보시면서 뭐 앞으로 고령화, 그 다음에 기후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AI 이것들이 아마 큰 트렌드일 것입니다. 그 트렌드에 맞게 이제 ETF를 좀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일컬어서 이제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세이틀라이트가 이제 위성이니까요. 코어를 갖고 나머지 이제 위성 이렇게 해서 일종의 지구의 전 그걸 이제 구성한 것입니다. 혹은 이제 허브 앤드 스포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허브는 자전거나 이런 것이 중심축이고 스포크는 그 자전거 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산 운용에 있어서는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 전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보통 투자하려는 분들은 또 이제 일단 종잣돈을 좀 모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인드가 보통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 물론 종잣돈을 먼저 모으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투자하면서 뭐 수익률을 얻어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뭐 정답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시나요? 이제 종잣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보시면 알 텐데요. 내가 부동산을 산다 할 때 그 종잣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 어떤 뭐 나의 자그마한 가게를 차려보겠다라든지 이거 역시 종잣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자산을 내가 저축한 돈으로 자산을 축적하겠다. 거기에는 종잣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저축을 하는 돈을 예금으로 해서 한 1억 정도를 예금으로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한다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모을 때 단계부터가 조금씩 모으면 훨씬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투자 자산을 하는 것이 당연히 낫습니다. 예. 나중에 뭐 저 예금 모아서 1억 모았는데 투자 잘못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 동안 모을 동안에 기회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종잣돈은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돈이 필요하고 집을 살려면 확실하게 목돈이 필요하고 한 그걸 모으려고 개념을 좀 구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우리 뭐 삶의 그런 사회 안전망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연금 준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연금 준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좀 가지고 움직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서구 사회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노후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연금에서 이제 대부분 다 차이 납니다. 뭐 서구 사회가 노후에 연금 위에 무슨 근로소득이 많아서 그렇다, 뭐 유산을 많이 받아서 상속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결국 연금 소득이 다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까지 아직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88년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훨씬 덜 성숙되었죠. 이제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30대, 40대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났다. 이제 그래서 이제 60세 은퇴를 한다. 이러면은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의 노후 소득으로서 이제 연금이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금이 여러분들이 이제 3층 플러스 1, 3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요즘도 마트 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마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플러스 1도 있고 뭐 했는데 연금은 2 플러스 1이야. 연금은 3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개가 이제 국민연금 이 안에 뭐 사학연금, 무슨 공무원연금 다 들어갑니다. 일종의 공적연금. 공적연금.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퇴직연금. 이거는 기업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개인연금. 이거는 자기가 개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 개입니다. 국가 보장, 기업 보장, 개인 보장. 그다음에 플러스 원이 뭐냐면은 주택 보장,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예,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연금으로 받으시면 이게 연금액 중에서 아마 꽤 크게 될 겁니다. 거의 아마 제일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그래서 이게 3 플러스 1인지 1 플러스 3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부분의 중요성이 커질 텐데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야 이거 주택을 모아놔봐야 노후에 무슨 쓸모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노후에는 이걸 다시 영모기지를 통해서 연금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만 가지고 전 사이클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젊을 때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 안에 살면서 계속 내가 가정을 영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역시 거기 살면서 이제 이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주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 라이프 사이클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택 자산을 그냥 금융 자산처럼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금융 자산을 사적 연금에서 막 돈을 모았다가 퇴직하고 나서 거기서 다시 연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나 주택 자산을 돈을 모아서 샀다가 거기서 다시 연금화해서 꺼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자산을 계산하실 때는 주택 플러스 금융 자산, 연금 자산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3 플러스 1 이 부분을 충실하게 잘 갖춰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저는 지금 서구 사회들처럼 여러분들의 노후도 잘 준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3 플러스 1을 갖춰 놓으시고요.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해지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좀 제가 충실하게 갖춰 놓는다는 것은 국민연금은 해지를 못하니까 그까지 가져갑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중간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 쓰기 쉬운데요. 그 부분을 가급적 이것은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그 부분을 해지하지 않고 이렇게 꼭 가져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운용하는 것. 사적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리 열심히 넣어봐야 수익률이 낮으면은 자산이 축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운용을 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금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 운용을 잘하려는 방법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S&P 500 하고 그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들이 하시기에는요 연금이 다른 자산은 그러는데 연금 자산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한번 내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평생 동안 사실은 손을 안 대도 되는 펀드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근데 이제 한 운용사가 도대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뭐 헷갈리시면은 한 큰 세계 운용사의 TDF를 하나씩 3분의 1씩 사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 개 사도 되는 예. 그러면 세 개가 이제 분산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까먹고 계셔도 돼요. 예,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주식의 비중도 낮춰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금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디폴트 옵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적격 디폴트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전문위원들이 이제 가서 그 상품들을 다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수수료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적격하다고 판정을 딱 해준 것이 적격 디폴트 상품입니다. 이 적격 디폴트 상품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초저위험, 그다음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입니다. 네. 초저위험 하니까요. 위험만 생각하시는데 초저위험은 초저수익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익과 연관돼 예, 있구나. 예,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 위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중위험을 하겠다 하면은 그거 그냥 하나 택하시면 돼. 그러면은 알아서 이제 다 거기서 운용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연금을 운용하실 때는 딱 두 가지 TDF하고 그다음에 적격 디폴트 상품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른 막 복잡하게 내가 연금에서 무슨 펀드를 선택하고 ETF를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요. 예, 이거 사놓고 그냥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 월급 올리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이제 상품을 좀 뭐 적립식으로 연금은 어차피 적립식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적립식 할 때 이런 상품으로 예, 예. 준비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또 이런 지금 시대에 맞는 투자법들을 잘 또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